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기 이병주 저자님 만나뵀는데 제 학교 후배시네. 아, 네. 예, 아주 반갑게 네. 그 이병주 저자님 만나서 촉이라는 것이 이 촉각할 때 그 촉이죠. 네. 예,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동물적 감각. 아주 멋진 부제까지 달고 있는 책입니다. 네. 촉 저자 이병주 저자님 만나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아주 내용이 좋더라고요. 네. 뭐 다 와서 이제 빈말로도 하지만 실제로도 굉장히 네. 책 내용이 좋은데 이 책이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두 번째 책이에요. 아, 두 번째 책이세요? 예. 예. 첫 번째 책은 산불 전략이라고 하는 마케팅 분야에 해당하는 책이죠. 마케팅과 관련한 그런 산불 전략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을 제가 경영 전문 작가로 활동하려고 결심했을 때 먼저 기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뵈니까 LG경제연구소에서도 일을 하셨고 네. 연구를 계속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홈쇼핑 쪽에서도 예. 실무 경험도 아주 가지고 처음에, 계신데 예. 근데 지금 경영 전문 저자? 네, 경영 전문, 그러니까 경영 관련 책을 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세요? 네. 그런 경영 작가.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냐면, 저는 원래 글을 잘 쓰거나 그런 뭐 제 재능이나 그런 걸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LG경제연구원에, 그 회사도 우연히 들어가게 됐는데, 우연히 LG경제연구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아티클을 쓰는 업무가 있어요. 예. 경영 아티클을 쓰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한 달이 아니라 한 1년에 한 서너 번, 한 분기당 하나 정도 글을 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글을 쓰는 업무가 주된 업무는 아니고 과외 업무예요. 그게 경영 컨설팅 센터에 제가 들어갔었는데 네. 경영 컨설팅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뭐 이제 기존의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그런 시간을 짬짬이 내서 거기서 나오는 경영 관련 경영 경제 잡지가 있어요. 네. 지금은 LG 비즈니스 인사이트라는 잡지고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름이 LG 주간경제였어요. 네, 주간경제라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간경제에 경영 관련된 글도 이렇게 들어가야 하니까 한 3, 4개월 한 번씩 글을 씁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제가 처음 글을 썼어요. 처음 글을 썼는데 처음 쓴 글이 그 회사에서 가장 글을 잘 쓴 사람한테 준 베스트 아티클 상을 탔어요. 네. 그게 베스트 아티클 상이라는 게 그 한 달에 한 개의 가장 잘 쓴 글에 한해서 이제 그 주간경제에 실린 글 중에 하나를 주거든요. 네. 근데 그 글을 처음에 글을 썼을 때 탄 게 이제 제가 최초였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걸 자주 탔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그걸 타는 게 직장 생활 전체 한 20년 생활하면 한두 번 정도 타는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 밖에 안 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쓰자마자 한 번에 그냥. 저는 한 두세 번 꼴을 한 번씩 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거기서 쓴 글이 뭐 한 20편? 그 정도 되는데 네. 제가 또 파견 나가고 이러느라고 아주 저는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은 탔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글재주가 이제 탁월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괜찮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서점 출판사에서도 보게 되고 네. 출판사 담당자들도 중간중간 연락 와서 책을 한번 써보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도 했었고 옆에서 자꾸 찔러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내가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촉이라는 책, 상당히 제목부터가 촉각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촉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으세요? 예, 이거는 시작은 아마 2008년, 2009년 그때쯤입니다. 2013년이니까 네. 한 5년 정도. 네, 이 책은 이제 이 책이 나온 지는 뭐 한 2년 됐으니까 한 4, 5년 됐어요. 예. 그게 처음에 2008년, 2009년이 그때 어떤 시기인지 아시잖아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위기였었잖아요. 터질 때죠. 예.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그게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IMF로 인해서 IMF가 영향을 준 것이 더 많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는 요번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아마 뭐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일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경제센터 쪽에서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경제생활을 어떻게 뭐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지 그런 류의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경영 쪽에, 저는 이제 경영 쪽에 있었으니까 네. 경영 쪽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반드시 경제 시스템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도 바꿀 것이다 라는 네. 그런 논의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외국의 컨설팅 회사라든가 리서치 업체에서도 그런 연구 많이 했거든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 경영을 어떻게 바뀌느냐. 예.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제 상시적으로 되니까 그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느냐. 네. 그런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가 뭐 많이 나오게 됐고, 저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예. LG경제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파괴 소비 시대에 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대응 자체가, 이제 기업들의 대응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떤 그 전략 계획이나 네. 계획이나 어떤 논리적인 방식이나 그런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방식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워낙,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소비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성적인 필요에 의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상당히 감성적인 소비를 네. 하게 되거든요. 네. 마치 패션 산업을 보듯이.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 사람은 이제 보들리아르의 제자격 되는 사람인데, 질 리포베츠키라는 그런 그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패션 산업이나 사치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하는 사회학자인데, 그 질 리포베츠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산업은 패션을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패션 산업이 가장 먼저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어떤 감성적인 소비가 일어난 곳이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산업도 기술 혁신이 완성돼서, 기술 혁신이 뭐 완성은 이제 그 완벽한 표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 인간의, 세츄레이션이 되면, 그렇죠. 포화되고 나면 인간의 소비를 넘어서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 혁신이, 그건 대부분의 산업에서 나오거든요. 예. 저는 우주 산업에서도 달나라에 갈 때 인간이 원하는 기술 혁신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차 타는 정도로 편안한 상태로 여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중력이 아니라 그냥 지구랑 똑같은 상태에서 숨도 똑같이 쉬는 상태로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런 기술 혁신은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뭐 지금 당장 불가능할 따름이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장 첨단 산업인 우주 산업에서도 일어날 터인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산업에서는 그것이 일어나왔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파괴 소비나 그 패션 산업에서 가장 먼저 기술 혁신이 사람들의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을 그 기술이 넘어서서 패션 산업에서 감성적인 소비, 사치 소비, 유행에 의한 소비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산업이, 한국 기업이 잘하고 있는 전자산업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를 우리 CEO들이 상당히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자산업의 소비자도, 뭐 자동차 산업도 저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전자산업이나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만드는 그런 어떤 기업 제품들의 소비자들도 과거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비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기능이 모자라서 컴퓨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유행에 의해서 컴퓨터를 사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아이패드가 나오면 아이패드를 사고, 새로운 모델이 예쁘게 나오면 그 예쁘게 생긴 그것 때문에 지금 있는 집에 것을, 멀쩡한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사는 거죠. 그걸 뭐 중고로 판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상당히 감성적으로 변해가잖아요. 감성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상당히 거기서 그 기업들은, 휴대폰 만든 기업들은, 야, 그럼 휴대폰을 어떻게 만들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애플에서는 그걸 장난감을 하나 만든 것이에요. 스마트폰은 모바일 혁신이 아니라, 뭐 네트워크 혁신이나 그런 모바일 네트워크, 모바일 컴퓨팅 혁신이 아니라,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저는 욕망의 혁신이라고 봅니다. 욕망의 혁신이다. 새로운 욕망을 발견해낸. 그러니까 장난감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제품들, 그런 제품들의 궁극적인 형태는 아마 장난감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감성에 맞추고 펀에 맞추고 그렇죠. 또 이제 재미에 맞춰서 개발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냐면 그 부분을 이제 기존 기능 조직이 아니라 매트릭스를 엮어서. 여러 사람들을 뭐 그 참여시켜서 TFT를 조직을 많이 하라 이런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프랙티스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핵심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모든 핵심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잘 나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거니까. 네. 그런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잘 나오게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냐? 직원들의 감성적인 아이디어예요. 직원들도 소비자와 똑같이 기술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소비자들은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원하는데 기업에서 내는 아이디어가 기술과 관련된 어떻게 하면 더 화질을 더 좋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뭐 자동차를 더 빨리 달리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류의,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만 천착하지 말고, 직원들도 역시 고차원적인 아이디어를 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뭐 아이디어가 그냥 마구 다양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거죠. 직원들도 소비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라. 그것이죠. 직원들을 소비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기업 경영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오늘날 기업 경영은 상당히 기본적인 욕구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이 얘기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업 경영은 두 가지 큰 축으로 돌아가잖아요. 모티베이션하고 컨트롤하는 시스템. 그렇죠. 그게 뭐 우리 자식 키울 때도 칭찬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칭찬해주고 돈도 주지만 야단도 쳐야지. 뭐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렇죠.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이 똑같이 필요한데 이 당근과 채찍에 기업에서 오늘날 현대 기업에서 가장 당근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그렇죠. 성과급이라든가 그런 거. 채찍은 뭐 해고,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승진을 막는다든가 그런 어떤 네거티브 인센티브거든요. 감봉도 있죠. 감봉이지만 그런 부분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어떻게 보면 저차원적인 욕구가 가장 강력한 욕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슬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맞춰진 기업 경영에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거기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뭐 사람들은 사실 고차원적인 동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저차원적인 인간으로 보는 것인데 저차원적인 인간으로 사람들을 관리하면 사람들은 저차원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차원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주로 열심히 하는 것. 생존에 관계된 걸로 이제 바뀌는 그 생산성. 그리고 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기업 경영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뭐 재미를 보다 더 소비자들이 재미를 느끼게 그렇죠.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제품들 그런 걸 만들게 하려면 이 기업 직원들 자체가 그렇게 생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경영 자체가 이 인간의 고차원적인 어떤 욕구의 토대를 둬야 돼요. 제가 이제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회사사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 3M이라든가 아까 말한 구글이라든가 또 제 책에 나온 고어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렇죠. 이런 회사들도 모티베이션하고 컨트롤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모티베이션 물론 기본적으로 월급은 주죠. 그건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월급은 주지만 고어사라든가 고어텍스 3M이라든가 그런 회사의 구글이라든가 그런 회사의 모티베이션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에 대해서 느끼는 주도성이라든가 일에서 느끼는 재미 이런 것이에요. 자기가 발명가로서 느끼는 소비자하고 같은 거네요. 그렇죠. 직원들도
컨트롤 시스템도 있습니다. 컨트롤 시스템이 거기서 구조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컨트롤 시스템이 자존심 같은 거예요. 동료들은 뭐 시체말 한번 쓰겠습니다. 동료들한테 쪽팔리지 않으려고 하는. 동료들한테 그 자체가 컨트롤 시스템으로 그렇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일수록 피어 프레셔가 엄청나요. 그런 회사들일수록 예. 피어 프레셔가 엄청나서 동료들의 이런 그 어떤 시선이라든가 예. 동료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예.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 미래 경영을 하는 그런 회사, 미래식 어떤 미래 경영이라는 책에 나온 소개된 그런 회사들이 사실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되게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상당히 카오스처럼 막 기존 조직도 없고 도대체 저런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런 혼란스러운 경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 회사, 혼란스럽다는 건 뭐냐면 저 회사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잖아, 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기존의 기업 경영의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semco라는 회사는 뭐 회사의 출퇴근도 예. 감시를 하지도 않고, 관리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회사 출근하지 않고 자기가 집에서 뭐 한 달 내내 일해도 상관없어요. 예.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될까? 그런 회사들의 컨트롤 시스템이 다 피어 프레셔입니다.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집에서 노는지 그 친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자존심에서 컨트롤을 하고 일에 대한 재미나 일에 대한 주도성 같은 것으로 모티베이션을 주는 이 시스템, 이건 뭐냐면 똑같이 모티베이션과 컨트롤인데 인간의 상당히 고차원적인 욕구에 기반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소비자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거는 뭐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기업 경영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고,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의미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술술 우리 직원들이 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술술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한 그런 프랙티스는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프랙티스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이 부분을 건드리는 책은 없었거든요. 뭐냐면 그 프랙티스들은 그런 기업 경영의 결과일 뿐이거든요. 경영의 미래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특이한 프랙티스들은 고차원적인 욕구에 기반한 경영의 결과예요. 그걸 따라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막 컨트롤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상태에서 야, 너희들 빨리 비공식 조직을 비공식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해. 뭐 어떤 팀 활동, TFT를 어떤 걸 활동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경영의 기본적인 전제가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촉이란 무엇이냐? 시장의 변화, 아이디어라는 것은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는 감성의 촉. 그렇죠. 감성을 가지고 시장을 읽어내면서 기업의 새로운 경영을 도입하는 것이 촉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맞췄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CEO분들한테 한 말씀만 더 해주신다면. 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새로운 기업 경영, 새로운 기업 경영은 사실 약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이렇게 잘 정리된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막 위계의 질서가 딱 있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CEO분들이 가장 감내해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약간 모호함이나 지저분함, 그런 자유로움, 그런 것을 참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케이오스를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CEO일수록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선진 기업을 팔로우하는 팔로워로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면서 발전해왔던 그런 걸 또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지금 새로운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업 경영,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에 기반한 경영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저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 저놈을 내가 보기 싫잖아요. 보기 싫은데 저걸 어떻게 참아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게 우리 CEO분들이 다 위대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찢어진 청바지가 그렇게 보기 싫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유로. 예, 이런 이유,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그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귀여울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CEO 분들의 인내랄까 그런 뭐 그 생각을 좀 바꾸시는 새로운 그런 변화에 대한 포용력 이걸 주문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젊은 분들한테,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한테요? 예, 하실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계획과 관련된 그런 예. 뭐 기존의 계획에 의해서 실행하는 그런 것이 다 우리는 되어 왔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가는 방향이 명확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 자체가 막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미래의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걸 뭘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예. 자기가 가장 재미있는 것, 가장 즐거운 것 그런 것을 비록 그것이 이걸 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써먹어 그런 것이 확신이 들지 않고 잘 모를지라도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그 세상이 당신을 찾아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네. 이런 시대에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창조 경제가 화두잖아요. 네. 창조 경제가 화두인데 창조 경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창조 경제가 화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창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다 그 필요성, 우리가 왜 당연하죠. 우리가 더 성장하려고, 더 좋은 나라가 되려고 창조 경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처럼 선진기업 따라하고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았던 사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 여기까지는 다 해왔는데 새롭게 들어갈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창조 경제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그런 어떤 새로운 뭐 그 신시장이랄까 뭐 신사업이랄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경제학 하신 분들이 이제 그쪽에 많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제학을 상당히 경제학자들 존경하지만 경제학자 분들은 세상을 거시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 경제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창조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에요. 기업 문화라든가, 대학생들의 생각이라든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들,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상당히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회사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실패를 장려한다. 네. 혹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실패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새롭게 뭐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 그런 토양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더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테니까 창조 경제에서 핵심은 저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봐요. 네. 미국이 잘 나가고 있는데 뭐 미국의 그런 그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당대에 전 세계 최고가 되는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다 당대 창업이죠. 다 이런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였거든요. 미국 시스템이 저렇게 돌아가게 된 데는 뭐냐면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장려하는 뭐 그런 것도 과거에 많이 했긴 했지만 일본과 경쟁할 때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든가 뭐 그런 미국의 어떤 산업 단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들의 생각들. 그러니까 생각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이식할 수 없는 것이 창조 경제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창조 경제에서 저는 아쉬운 것이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산업이라든가, 뭐, 신시장 개척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인프라. 그거는 이제 문화나 사람들의 생각, 그런 어떤 풍토, 분위기,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그건 이제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산업을 하나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만 그 인프라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 그런 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예.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한 1, 20년 정도 그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아유, 그 핵심의 과제들을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저희가 이렇게 찾아뵈서 좋은 책 이야기 나눴습니다. 촉이고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동물적 감각. 저자 이병주 저자님과 같이 시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